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단기 매매 증권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이 회계 시험에서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출제위원들이 참 출제를 많이 냅니다. 낼 만한 요소가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특별한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먼저 이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입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라. 네. 구입 금액으로 해야 돼요. 액면 금액으로 하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취득 시 매입 수수료는 당기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겁니다. 네. 취득 시 수수료는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영업의 비용 쪽으로 분류해라 이겁니다. 영업의 비용 쪽으로. 왜 영업의 비용이냐? 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 하는 것은 투자 활동의 일환입니다. 영업 활동으로 보지 않아요. 네. 투자 활동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 단기 투자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이 단기 투자 활동.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비용들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영업의 비용하고 판매관리비의 수수료 비용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우리 실무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좀 궁금하시죠? 코드로 구분을 해요. 코드로.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은 영업의 비용은 나중에 코드를 찾아보면은 9XX 돼 있어요. 900번대 코드죠. 예. 9XX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관리비가 800번대로 되어 있어요. 8XX 하면은 그게 판매 관리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이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을 이제 검색을 해서 하거든요. 검색을 해서 코드를 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수수료 비용에서 수수하고 엔터 치면 수수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쫙 나와요. 그러면 이제 수수료 비용을 쫙 보게 되면은 8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여러분이 선택하면 이건 내가 판매 관리비로 처리한 거고 900번대로 시작된 수수료 비용을 딱 찾았으면 그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다. 예. 이제 여러분이 이론 끝나고 나서 실기할 때 이제 그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여기 분계의 예를 보면은요.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XXS, 대변의 현금 XXS, 수수료 비용 XXS 차변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잘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숫자를 넣어서 애를 넣어놨으면 딱 좋은데 참 뒤에 연습 문제는 그렇게 나와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 숫자를 안 넣고 전부 XX로 해놓으니까 조금 안 좋아요. 숫자를 한번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사는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희망의 주식 상장회사라고 여기 희망 여기 뒤에다가 괄호 열고 상장기업이라고 해줘. 상장기업. 주식회사 희망의 주식 (10주만) 샀다고 하죠. 액면가 10,000원. 액면가 10,000원. 10주를 주당 30,000원에 구입하고 수수료 너무 많은가요? 20,000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래서 숫자를 넣어서 예제를 만들려면은 이렇게 긴 문장이 필요해요. 네. 이렇게 한번 써보면 당사는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희망 상장기업의 주식 10주를 주당 3만원에 구입하고 수수료 2만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가 갔으면 이걸 이제 회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모델, 이 분계 모델을 우리가 한번 여기에 적용 그대로 할 수 있는 그 예제를 낸 겁니다. 자, 이때 아까 우리가 자,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구입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랬습니다. 구입 금액으로. 그러면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네. 3만 원이 아니라 10주니까 30만 원으로 우리는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이거는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지금 당좌자산에서 공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거래의 결합 관계는 네, 자산 증가를 시켰어요. 자산 증가를요. 아예 차변을 하나 더 써버릴까요? 네. 네, 비용이 발생했죠, 요거. 네,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비용 발생은 차변에 적는 거니까 계정 과목을 뭘로 하느냐? 수수료, 비용 2만 원. 네, 이 수수료 비용은 비용 발생이죠. 네. 네. 비용 발생해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영업의 비용 발생 이렇게 했습니다. 영업의 비용 발생. 왜냐하면 수수료 비용이 영업의 비용도 있고 판매 관리비도 있어서 그래요. 그걸 구분하려고. 또는 이제 9XX라고 쓰는 책도 있어요. 가로 열고 9XX. 그러면 영업의 비용을 코드로 전달하는 거죠. 이건 영업의 비용이다. 8XX. 이거는 판매 관리비 영업의 비용이다. 아니, 판매 관리비 수수료 비용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변을 정리해 볼까요? 네, 현금이죠. 현금이 얼마가 지급이 됐어요? 네, 32만 원이죠. 네. 이거는 거래의 결합 관계는 자산. 예. 여러분 분계 연습은 이렇게 초반에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계정 과목으로 분계하고 이것이 거래의 결합 관계로 자산 증가인가, 자산 감소인가, 비용의 발생인가, 수익의 발생인가, 부채의 증가인가, 부채의 감소인가, 자본의 증가인가, 자본의 감소. 거래의 8요소에 맞게끔 딱딱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이거예요. 구입할 때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민경님 씨 앞에 계신가요? 이 거래는 손익에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줘요? 아니, 비용이 발생했는데 영향을 주죠. 예. 그런 판단 하셔야 돼요. 어떤 영향을 주죠? 예.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이익이 2만 원 감소하겠죠? 예. 뭐 손실이 2만 원 발생했다 해도 좋아요. 근데 항상 이익에 맞춰서 이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이 거래로 인해서 이익이 2만 원 감소했다. 이것 때문에. 일단은 이것 때문에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기순이 2만 원 줄은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이제 팔면 또 이제 이익이 또 발생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손익에 영향을 줬습니다. 손익에 영향을 주고 이익은 2만 원
감소하는 영향을 준 것이다. 거래금액 총액은 32만 원이고요. 그 중에 손익거래와 교환거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우리가 혼합거래로 분류한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아요. 혼합거래로 분류한다. 네. 자,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가. 자, 평가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보다 작다라는 표시입니다. 이 부등호가. 위에 있는 설명을 먼저 읽어야 되겠네요. 평가는 언제 하느냐면요. 결산 때 합니다. 유가증권을 오늘 사가지고 평가를 이번 달 말에 하는 게 아니라 평가는 결산 시에. 그래서 결산 시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시오. 이래. 그러면 여러분 공정가치 평소에 잘 쓰는 용어입니까? 안 쓰시는 용어죠. 이제 앞으로 공정가치라는 말이 나오면요. 여러분은 시장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공정가치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공정가치라는 표현을 회계에서 공정가치 나오면 시장 가격. 우리가 공정한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공정한 가치는 파는 자와 사는 자가 거래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회계상 공정가치 하면은 시장 가격,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가격.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회사에 지금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장부 금액이 얼마로 기록되어 있어요? 3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지금 30만 원을 샀기 때문에. 근데 이제 12월 31일 결산 시에 공정가치하고 비교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오늘 샀다고 하면은 조금 말이 안 돼요. 한 12월 한 초나 중순에 샀다. 그렇게 가정을 하시고 이제 결산일이 도래했습니다. 요 30만 원 주고 산 주식을 4월 달에 산 것이 아니고요. 12월 중순쯤에 샀어요. 그래가지고 결산일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공정가치로 평가할 거예요. 그래서 차액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 손실이 났으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요, 이익이 났으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으로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같은 계정 과목으로서 단기 투자자산 평가 손실이나 단기 투자자산 평가 이익을 쓸 수 있다. 계정 과목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증권과 단기 투자자산은 계정 과목을 같이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저 더존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계정 과목은 주로 이거예요. 앞에 있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평가 이익. 자, 그러면 밑에 평가 사례를 보겠습니다. 장부 금액이 작다, 공정가치가 크다라는 말은 가격이 올랐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는 밑에 차변에 보세요.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오른 것만큼 자산을 증가시켜줘요.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올랐다는 것은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발생으로 인해서 자산 증가를 시켜주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장부 금액이 작다, 공정가치가 아니야. 장부 금액이 크고 공정가치가 작다. 이 말은 뭐냐?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가격이 하락한 거죠. 이랬을 때는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자산 감소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거 뭐 귀찮게 어차피 파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유용한 회계 정보, 우리가 현재 결산 시점에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결산 시점의 손익을 나타내주는 손익계산서잖아요. 그러면 수익과 비용을 결산 시점으로 정확히 계산을 해주자.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을 결산 시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익이 나는 것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산일을 맞이하여 보유 중인 주식회사 희망의 주식 희망의 보유 중인 주식회사 희망의 주식의 공정 가치는 3만 주당이죠. 주당 35,000원으로 확인되었다. 결산 수정 분계에 반영하시오. 원래 반영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래하고 이제 그 연관 지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네. 결산일을 맞이하여 보유 중인 주식회사 희망의 주식의 공정가치는 주당 35,000원으로 확인되었대요. 결산 수정 분계에 반영해라. 이 보유 중인 그 주식회사 희망의 주식은 우리 회사는 단기 매매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이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장부 금액은 30만 원인데요. 이 주당 35,000원이니까 공정가치는 10주가 되기 때문에 35만 원이 되죠. 예. 그러면 요 30만 원과 35만 원을 비교했을 때 35만 원이 더 크죠. 예. 공정가치가 더 커요. 그러면은 자산을 증가시켜 주면 돼요. 차이만큼만. 그래서 이 장부 30만 원을 이 공정가치 35만 원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5만 원만 증가시켜주면 되죠. 네.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단기 매매, 그렇죠. 증권 5만 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을 쓰는 거예요. 5만 원. 그래서 거래의 결합 관계로는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 증가이고요.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그렇습니다. 수익 발생입니다. 수익 발생. 원정훈 씨 어디 계시나요? 네, 이 거래는 손익에 영향을 어떻게 주죠? 네, 수익이 발생했죠. 그러면 단기 순이익의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네, 5만 원이 증가하겠네요. 그죠? 네. 거래 금액이 5만 원, 거래 금액 총액이 5만 원인데 수익 발생이니까 이런 거래는 손익 거래라고 우리가 분류하고 있어요. 손익 거래다라고. 그래서 위에 있는 이 혼합 거래와 지금 두 번째 나오는 이 손익 거래는 손익 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들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손실이 나는 경우는 가격이 하락했을 때예요. 네, 그거는 여기 책에 있는 내용으로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의 매매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격이 좋을 때 금방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처분 시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설명을 보시면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의 차액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 또는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손익으로 처리하라. 네. 여기서 손익이라는 말은 손실과 이익을 함께 표시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분 시 수수료 등의 비용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에 가감 처리해라. 예. 수수료를 말이죠. 아까 취득할 때는 말이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분할 때는 비용이 발생한 것은 이익이 발생했으면 이익에서 감하고 차감하고,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즉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손실에다가 가산해라 이 말이에요. 손실에다가 가산해라. 이익이 발생했으면 이익에서 빼라. 다시 말해서 수수료 비용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 처분할 때는. 예, 특이하죠. 예, 이러한 특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이런 세밀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수료 비용이 있다 그래서 뭐 항상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취득할 때는 비용 처리해요. 처분할 때는 비용 처리하지 말아라. 예, 왜냐? 처분할 때 어차피 비용 아니면 수익이 나오거든요. 처분할 때. 예. 처분할 때 이익을 보든지 손실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나 수익이 나오는데 거기에 유사한, 어차피 처분이익과 처분 손실이 다 영업외 거예요. 예, 영업의 비용이고, 손실이 났으면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 수익이 났으면 처분이익 영업의 수익입니다. 그런데 이거 수수료 비용 처리하더라도 이것도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 외적인 거니까 처분할 때는 그냥 하나로 통합 처리해라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취득할 때는 수수료 비용만 발생하거든요. 예. 취득할 때는 뭐 비용만 발생하니까 그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라.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네. 이번에도 처분에서 손실이 나는 것보다 이익이 나는 쪽으로 한번 문제를 내보면, 보유 중인 주식회사 희망의 주식 10주, 장부 금액이 지금 얼마일까요? 예, 35만 원입니다. 10주를 주당 4만 원에 현금으로 처분하고, 거래 수수료 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유 중인 주식회사 희망의 주식 10주는 전부예요. 전부 다. 전부 다를 주당 4만 원의 현금으로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만 원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에 처분했냐면 40만 원에 처분한 거죠. 한 주당 4만 원씩이니까요. 네. 자, 차변에 현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한번 잘 따져봅시다. 40만 원이 다 들어왔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40만 원 들어왔다가 또 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현금이 39만 원 들어온 걸로 정리하면 돼요. 현금 39만 원. 자산이 증가한 거죠. 자, 대변을 한번 먼저 기록해 보겠습니다.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죠. 이걸 얼마로 기록해야 돼요? 취득 원가로 기록하는 거예요. 35만 원에 취득한 거예요. 처음에 3만 원, 아니야 30만 원에 샀고, 결산 때 평가해가지고 결산 시점에 금액, 공정가치로 장부를 고쳐놨어요. 그래서 35만 원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의 현재 장부 금액은 35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차변과 대변의 자 우선 요 차변의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거래의 8요소로 정리하면은 자산 감소죠. 예, 자산 감소. 그러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대변을 4만 원을 뭔가로 기록해야 됩니다. 이 4만 원이 뭐가 되느냐? 예, 맞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4만 원을.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요. 수익 발생이에요. 영외 수익 발생. 그냥 수익 발생 이렇게만 알아셔도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 이익은 수익 중에서 영업외 수익이에요. 영업 수익은 아니죠. 영업 수익은 매출액이니까. 영업외 수익이다. 이 분계에서 우리가 확실히 확인되는 것은 분명히 이 내용에서 보면은 수수료가 10,000원이 지급이 됐는데 밑에 분계에 수수료가 안 나타납니다. 수수료 비용이 안 나타나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요 이익이 원래 5만 원 발생한 거예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5만 원 발생했는데 수수료 비용 10,000원을 저 이익에서 차감해 버렸어요. 예, 수수료 비용 10,000원을 저 영업의 수익 5만 원에서 차감해 가지고 4만 원으로 기록하면은 대차가 딱 맞아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교재에서 수수료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말을 여기서 이렇게 했잖아요. 처분 시 수수료 등의 비용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에 가감 처리한다. 지금은 차감 처리한 결과죠. 이익이 났을 때는. 손실이 났으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얼마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이 비용만큼이 더해져 가지고 손실이 더 커집니다. 수수료만큼이 손실이 더 커져요. 지금은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처분 시 수수료는 이익에서 빠져가지고 이익이 줄어들죠. 이해 가시죠? 예. 이렇게 해서 언제나 분계할 때마다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항상 일치하는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죠.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 네. 진행숙 씨 어디 계십니까? 진행숙 씨. 요거는 그 어떻게 영향을 미치죠? 그 손익계산서에? 수익. 예, 단기 순이익이 4만 원 증가하겠네요. 예. 단기 순이익이 4만 원 증가합니다. 그렇죠? 예. 단기 순이익이 4만 원 증가해요. 김성희 씨 어디 계시나요? 네, 김성희 씨가 생각하기에 여기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있나요? 네,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없죠. 단기 순이익은 4만 원이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은 증가나 감소가 없는 거예요. 영업이익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 이 수익이 영업의 수익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아주 그 회사 재무팀이 굉장히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영업의 수익을 많이 냈다. 그렇게 하면 단기 순이익은 좋아질 수 있지만 영업이익에는 그게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이익을 보는 눈하고 단기 순이익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영업이익을 봄으로써 그 회사의 영업 능력, 영업 가능성, 아이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단기 순이익을 보면 영업 외적인 것들이 거기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업 외적인 거. 그래서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단기 순이익만 가지고 그의 기업의 수익성을 보게 되면은 이런 영업 외적인 거, 영업 외적인 거를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분계를 해놓고도요, 이것이 영업이익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단기 순이익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넘어서 보는,
그러한 연습을 하시면 더욱 재밌고 더 확실하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문제는요, 지금처럼 취득 시, 그리고 평가 시, 처분 시 세 가지 유형으로 공부해 주면 됩니다. 예,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개념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셨고요. 계속 당좌 자산에서 지금 아직 당좌 자산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이 당좌 자산 공부를 하면은 뒤에 부분이 매우 수월해집니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지금 단기 매매 증권 하나를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수수료 비용 개념 과목 하나 공부했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수익 개념 과목도 공부했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또 이것도 영업의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 2개에 영업의 비용 하나. 자산 공부하면서 비용을 함께 공부하고 있죠. 또는 이익을 함께 공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자산 쪽에 공부를 하면서 뒤에 있는 것들을 함께 지금 공부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당좌 자산의 매출 채권이라는 걸 공부하겠습니다. 이 매출 채권은 여러분이 딱 보기에도 중요해 보이죠? 중요한 거예요. 매출 채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쪽에 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수익과 비용들이 함께 연결이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은 매출 채권은 개정 과목이 2개라는 것을 분명히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매출 채권이라고 그래요. 외상 매출금 하면 느낌이 딱 옵니다. 아, 상품을 외상으로 파는 거다. 받으러움 하면 그럼 뭐냐? 상품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 두 가지예요. 그걸 매출 채권이라고 그래요. 자, 외상 매출금은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다. 받으러움은 상품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 딱 그겁니다. 개정 과목 2개예요.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외상 매출금 시험에 많이 나오지만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상 매출금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가끔 정말 이런 용어에 대해서 너무 생소해가지고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을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 이제 가끔 있더라고요. 시험 보면은. 네. 정반대입니다. 외상 매출금은 외상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건 자산이고요. 외상 매입금은 우리가 외상으로 사왔기 때문에 그건 부채예요. 그래서 개념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을 헷갈린다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외상 매출금.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 외상 매출금으로 기입하는 거다. 네. 그래서 여기 예제가 딱 나와 있습니다.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 외상 매출금 계정 차변으로 회계 처리한다. 외상 매출금이 지금 당좌 자산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죠? 외상 매출금 차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을 차변에 기록한다는 것은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그러면 대변이 뭐냐? 상품을 팔았으면 상품 매출, 제품을 팔았으면 제품 매출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 바로 영업 수익에 해당하는 매출액이에요. 이게 수익 발생이죠. 영업 수익이에요. 수익 발생.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수익 발생. 그 중에서도 영업 수익. 아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다. 이거는 영업 외 수익. 상품 매출, 이건 영업을 통한 수익, 영업 수익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개정 과목은 상품 매출, 제품이면 제품 매출로 처리합니다. 수익 발생이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은 자산 증가, 자산 증가 중에서도 당좌 자산의 증가예요. 자산 증가, 이런 거래로 처리합니다. 자, 그랬다가 말이죠. 이제
이번 달 말에 주기로 했어요. 받기로 했어요. 그 외상매출금을. 그러면 이제 말일이 되면 받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외상대금 수령시. 자, 수령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회수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외상매출대금, 외상대금 회수. 회수나 수령은 같은 거예요.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을 받게 되면, 즉 회수하게 되면 외상매출금 계정 대변에 회계 처리한다. 당연히 그래야죠. 대변에. 이거는 이제 외상매출 했을 때는 자산이 증가했지만 받았으니까 이 채권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채권, 매출 채권을 공부하는데 받을 의무예요. 채권이라는 건 내가 받을 의무가 아니 의무란다. 받을 권리. 채권이 받을 권리죠. 네, 이제 받을 권리가 없어졌으니까 회수하면 외상매출금 계정 대변에 기록해가지고 자산을 감소시켜야죠. 대신에 다른 자산이 들어와요. 보통예금이라는 보통예금으로 이제 입금을 계좌이체 받았다는 거죠. 이게 자산 증가. 그래서 채권은 없어지고 자산이 증가,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니까 좋은 변화입니까? 나쁜 변화입니까? 좋은 변화입니다. 왜냐? 이 보통예금은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에요. 즉, 현금과 같아요. 현금과 같아. 보통예금은. 은행에 가서 바로 찾으면 돼요. 이 외상매출금도 여기 차변에 있을 땐 자산이지만 이 외상매출금은 거래처에서 줘야 받아요. 약속은 돼 있지만 그 말일날 가봐야 알아요. 그거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말일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좌자산 중이지만 장좌자산이긴 하지만 채권이란 말이에요. 받을 권리일 뿐이지 실현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예금으로 바뀌면은 이건 뭐 내가 현금을 준 거나 다름없어요. 다름없는 게 아니라 틀림없는 현금이에요. 내 돈이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외상대금을 회수한다는 건 자산 증가와 자산 감소인데 뭐 자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네. 그러나 이건 아주 좋은 거래인 거죠. 좋은 자산으로 바뀌었어요. 매출 채권이 현금성 자산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거래는 자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매출 채권이 현금성 자산으로 변화되는 좋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자, 외상 매출금에 관해서는요. 외상 매출 시와 그다음에 회수 시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이거 판매할 때 이거 제가 그 사전평가 문제로 이거 냈던 것인데 맞추신 분도 있었지만 이게 틀리신 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잘 알아두십시오.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했을 때 회계 처리 방법이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수하면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차변에는 현금 또는 보통예금 등의 다른 자산으로 자산이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중에 두 번째 개정 과목인 받을 어음. 이것이 복잡합니다. 외상 매출금은 간단한데 받을 어음. 복잡해요. 복잡한 것만큼 시험도 많이 나옵니다. 자, 받을 어음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약속어음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어음이라는 이 증서에다가 내가 얼마를 언제까지 어느 장소에서 지급하겠습니다. 이거를 약속한 증서가 약속어음입니다. 약속어음은 발행인, 가로 열고 채무자, 그걸 발행한 사람이 채무자예요. 발행인이 수취인, 그걸 받은 사람, 그게 채권자입니다. 수취인에게 자기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약정기일, 이걸 만기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약정기일에 약정한 장소, 무슨 은행에서 또 무슨 지점까지 기록을 하고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그게 약속어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약속 어음도 종이 어음으로 하면은 뭐 분실이라든가 이런 위험이 있어가지고 전자어음을 많이 써요. 전자어음. 세금계산서나 이것도 지금은 뭐 종이에다가 이렇게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듯이 어음도 전자어음 시대를 지금 맞이했죠. 자,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은 경우는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기입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받을 어음. 자, 앞에서 이 전제가 이거 있어요. 상품을 매출하고 다른 걸 매출하고 다른 걸 팔고 어음 받으면 받을 어음 아니에요. 네. 반드시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어음을 받은 것만 받을 어음이라는 개념 과목을 쓴다는 사실이죠. 예. 아까 앞에서 받을 어음은 매출채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매출채권이라는 것은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하고서 받을 권리가 생긴 것이 그게 매출채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팔고 어음을 받았다. 이거 매출채권, 받을 어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나갔습니다만 외상매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외상으로 했을 때 그게 외상매출금이지.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저런 그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전자회사인데 우리 회사에서 이런 전자기기를 배달할 때 쓰려고 하는 트럭이 한 대 있었는데 트럭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냥 처분했어요. 예. 중고차 시장에다가 그냥 싸게 처분을 했습니다. 70만 원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중고차 사장님한테 팔았더니 중고차 사장님이 이거 지금 금방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제가 70만 원에 꼭 팔아드릴게요. 그리고 이달 내로 안 팔리면은 제가 현금 드리겠습니다. 한 달 후에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외상매출금으로 기록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트럭을 파는 자동차 판매 회사가 아니라 전자제품 판매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상품 매출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외상매출금이 아니고 미수금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네, 아시네. 외상매출금하고 미수금은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받을 어음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채권이라고 우리가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받을 어음도 아까 만약에 중고차 사장님이 제가 어음을 한 장 써드릴게 해가지고 어음을 줬어요. 그거 어음을 받았으면 받을 어음, 약속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자동차 판매 회사가 아니라 전자제품 판매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수금 그냥. 아까 외상매출금도 자동차 팔고 월말에 주겠습니다 하면 미수금이라고 그랬죠. 어음 받아도 미수금. 그런데 전자제품을 팔고 외상으로 했다. 그건 외상매출금이고 어음을 받았다. 그것은 받을 어음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칫하면은 그냥 어음을 받았다면 다 받을 어음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출채권이라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건 매출채권. 오직 매출로 인해서 받을 권리가 발생한 것이다. 아시겠죠? 매출채권을 따로 구분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미수금 같은 것은 우리가 기타채권이라고 해요. 기타채권. 이건 기타 행위. 기타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은 개정 과목을 달리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만 매출채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을 드렸고, 받을 어음이 복잡한 이유가 이게 약속한 어음이다 보니까 받았을 때, 만기가 되었을 때, 또 가지고 있다가 보면요, 배서 양도, 이걸 다른 거래처에다가 양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배서 양도했을 때, 그리고 할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깡이라고 그러죠, 깡. 예. 어음을 깡한다. 예. 할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은행에다가 파는 거예요. 만기가 되기 전에. 제값을 못 받겠죠? 그렇게 팔면은. 그래서 할인. 그리고 나중에 부도가,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기가 되어서 돈을 잘 받는 게 가장 원만한 해결인데, 받았다, 만기가 되었다. 배서 양도했다, 할인했다, 아니면
부도가 났다. 이때마다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둬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으면 이렇게 회계가 다양하게 복잡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자 첫째, 보관은 간단합니다. 보관이라는 것은 수치라는 거예요. 수치, 받았다. 자,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하고 약속어음을 수령하면 받으러옴 계정 차변에 회계 처리한다 이랬죠. 네,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하고요, 약속어음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받으러옴, 대변에 상품 매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만기가 되었을 때를 한번 볼까요? 받으러움의 만기가 도래하면 거래은행의 어음 대금을 받아줄 것을 의뢰, 이것을 우리가 추심 의뢰라고 해요. 예, 막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죠. 예. 추심 의뢰한다 이 말이 뭐라고요? 어음의 만기가 도래해가지고 거래은행에다가, 우리 거래은행에다가 주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 어음의 그 지급지가 가령 국민은행 남대문지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서울 남대문지점. 그러면 제가 지금 나는 사업자가 이천인데 내가 남대문 지점에 가가지고 그 어음 만기 됐으니까 추심하러 가면 귀찮죠. 그러면 나는 여기 이천의 농협 관고동 지점을 내가 주거래은행으로 거래를 한다. 관고동 지점에다가 이거 어음 만기 됐으니까 좀 받아주시오 하고 의뢰하는 것을 추심 의뢰한다. 어음 대금을 받게 되면 받으러옴 계정 대변에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때까지는 채권이지만 받았으니까 채권 권리가 없어졌죠. 그래서 자산 감소시키는 겁니다. 예, 받았으면 대변에 회계 처리해야죠. 그러면 이제 차변에 뭐가 왔겠죠. 예, 그래서 추심을 의뢰하면요,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아요. 예, 수수료. 그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면서도 판매 관리비로 처리합니다. 예. 왜 어음의 이 받으러움의 수수료는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느냐면 이 받으러움이라는 계정 과목 자체가 판매 활동에서 발생한 거예요. 매출 채권이란 말이죠. 판매를 해가지고 채권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느라고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매 활동에 들어간 비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판매 관리비 800번대의 수수료 비용을 쓴다 이런 얘기죠. 아까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 구입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는 투자 활동이기 때문에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요 수수료 비용, 이 추심료는 판매 관리비 수수료비다 이럽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당좌 예금에 입금이 되었네요. 당좌 예금에. 네, 되게 이제 우리가 주거래은행에 당좌 개설을 주거래은행에다 해놔요. 주거래은행에다가. 그러면 이제 농협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국민은행 남대문 지점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당좌 예금에 딱 입금을 시켜주겠죠. 그래서 차변에 당좌 예금에 뭐 빠진 것이 이 추심료 빠진 금액만큼 딱 넣어주는 겁니다. 어음 300만 원짜리다. 그러면 만약에 추심료를 5천 원 받았다. 그러면 300만 원에서 5천 원 빠진 거 299만 5천 원이 당좌예금, 우리 회사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심료, 추심료를 수수료 비용이라는 판매 관리비로 처리한다는 것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숫자를 넣어서 예제를 만들려면 문장이 너무 길어져서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이거는 뭐 단기 매매증권보다는 말로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배서양도. 여러분 배라는 말은요, 그 어음이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으면은 뒷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음의 뒷면을 배. 서라는 말은 서명한다요. 뒤에다가 뭐라고 서명하냐면 뒤에 여기 양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누구누구에게 지급할 것. 그러니까 앞에는 금액이 얼마이고, 금액이 얼마이고, 지급 장소는 어디고, 만기일은 며칠이고,
누가 발행했고 누구 귀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뒤에다가 거기 한번 어음 약속음 여기 약속음 JPG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건 빈 양식이네. 뭐 빈 양식입니다만은 한번 약속음의 양식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누구누구 귀하라고 하는 부분이 위에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그 수취인, 즉 상품을 판매한 사람 이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뭐 주식회사 아무개 귀하. 그 다음에 여기 금하고 여기 돈 표시하는 데가 있죠. 여기에 이제 뭐 한글로 300만 원, 뒤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3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표시되죠. 그리고 밑에 이게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요. 위 금액을 귀하라는 건 여기에 기록된 당신,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게 배서양도를 염두하는 말이에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이게 문장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말이 뭐냐면 배서양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귀하가 이 어음을 갖고 있다가 어디 배서양도할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양도하세요. 그 지시인에게, 귀하의 지시인에게 내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배서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지급기일이라고 있어요. 이게 만기일이라는 겁니다. 지급기일. 여러분 책에 뒤에 이제 이 그림 많이 나와요. 여러분 책에 뒤에 연습 문제에 이 그림 많이 볼 거예요. 많이 나옵니다. 지급지하고 지급장소. 이게 바로 무슨 은행, 무슨 지점. 자, 오른쪽에 보면 발행일. 이건 거래가 일어난 날짜죠. 그 옆에 보면 발행지와 발행인. 발행지는 이 발행인의 회사 주소. 밑에 발행인은 무슨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개인이면 그냥 뭐 이름. 이렇게 앞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뒷면에 가면은 이제 여기서 귀하의 지시인을 거기다가 기록할 수 있도록 양식이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서명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금액을 누구에게 지급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도를 하면은 우리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회사가 받았을 때 차변에 받으러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서 양도했으니까 대변에 받으러음이 가야죠. 당연하죠? 근데 이제 왜 지급했느냐? 여기 보니까 받으러움 뒷면에 배서하고 양도하면 받으러움 계정 대변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말은 안 했지만 차변의 외상매입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외상매입금은 매입 채무거든요. 채무라고 그랬죠? 부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회사 외상매입금을 갚을 때 다른 회사에서 받은 약속어음으로 갚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거래의 결합관계를 우리가 한번 말해보면 차변에는 뭘까요? 부채 감소. 그렇죠? 외상매입금이 부채거든요. 차변에 왔으니까 부채 감소죠. 우리가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한다. 거래의 판료소. 거래의 판료소를 절대로 머리에서 멀리하면 안 됩니다. 머리에서 정확히 이쪽에는 차변에는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내 왼쪽에 그게 차변에 딱 자리 잡고 오른쪽에는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이게 대변에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저게 부채거든요. 외상매입금. 차변에 왔으니까 부채가 감소됐고 대변에 받으러면 뭐예요? 자산 감소. 받으러음이 지금 자산이니까. 그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어느새 이 차대변이 쫙 정리가 이제 순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배서 양도에 대해서 우리 이해했습니다. 외상매입금을 어음으로
보관 중인 어음으로 지급했을 때, 예, 보관 중인 타인 발행 약속 어음을 지급했을 때 받을 어음 대변에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할인. 네. 할인은 이제 뭐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씁니다만은, 예, 어음을 깡을 한다 이런 말을 깡을 하라고 한다. 우리가 IMF 이후에 이 개인 사업자들 간에는 어음 잘 안 씁니다. 예. 뭐 현금 거래가 가장 좋은 거고요. 뭐 아니면 외상 거래. 예. 그것도 외상 단기. 뭐 월말에 준다든가. 뭐 외상이라고 하면 한 달치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정산해 주는 거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지. 올 말이죠. 뭐 어음월 말이죠. 뭐 6개월 뭐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예. 어음 거래는 가능한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 어음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어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현금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음을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바로 만기일 전에 은행에 가서 이거 현금으로 좀 바꿔주시오 하는 게 어음의 할인입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받을 어음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 배서 양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설업체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건설업체인데 큰 공사를 해가지고 돈을 딱 받으러 갔더니 거래처에서 저희는 어음 결제만 합니다. 했더니 3개월짜리 어음으로 뭐 한 5억짜리 공사를 3개월 어음으로 받았어요. 지금 우리 사무실에 가면은 지금 일당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수두룩이 있는데 자재값도 지금 일주일 후에 줘야 되고 어떤 거는 2주 후에 줘야 되고 한 달 후에 줘야 되고 줄줄이 지금 자재값도 줘야 돼. 근데 나는 5억짜리 어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현금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죠? 예. 그것이 할인이에요. 그러면 할인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할인료라는 게 뭐냐면 그 이자를 은행에서 떼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것을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이런 개념 과목을 써요. 예. 이것도 비용이에요. 지금 우리는 매출채권, 받을 어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비용 개념 과목이 자꾸 나오죠. 예. 함께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받을 어음을 공부하면서 자, 받을 어음을 할인하면 어떤 비용이 발생한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발생한다. 그것을 우리가 할인료라고 불러요. 할인료. 할인료는 어떤 기준으로 은행에서 떼는 것이냐? 그 어음의 원금에다가 만기일까지 기간이 있죠. 만기일까지 며칠 남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이 남았으면 90일이면 90일치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자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 어음을 발행하는 회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말만 하면 탁 아는 대기업 거면은 이자를 조금만 뗍니다. 왜냐? 신용 확실하니까 그냥 시중금리 이자 정도만 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 이게 무슨 회사죠? 예, 이런 데는 불안해니까 어음 할인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안 될 수도 있는데 해주더라도 할인료를 넉넉히 떼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할인료가 항상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인을 할 때 은행에 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야, 이 거래처요? 할인율이 얼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서 뽑아주겠죠. 자, 그래서 자 할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받을 어음 5억, 차변에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처리하는데 그게 바로 할인료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계산해 주기를 5억짜리인데 수수료가 300만 원, 할인료가 30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 매출채권 처분 손실 300. 자, 당좌예금 통장에 넣어줍니다. 우리 회사 이제 당좌예금 통장에 딱 넣어주는 건 5억에서 3억 뺀 거. 4억 9,700만 원. 그래서 그냥 300만 원 그냥 이자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도 혼합 거래입니다. 혼합 거래. 그래서 여기에서도 자산이 증가했고 자산이 감소했죠. 그리고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비용이 발생했어요. 할인했을 때. 자, 그러면 이 비용이 발생했는데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거래에서 김소은 씨 어디 계신가요? 아, 예. 김소은 씨가 맞출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이 거래에서요.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 거래로 인해서 영업이익에?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왜 영향이 없을까요? 영업의 비용만 발생했으니까. 그러면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있습니까? 네?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있죠. 네. 영업의 비용까지 따져가지고 맨 밑에 당기순이익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있다. 어떤 영향이 있느냐? 300만 원 감소한다. 네. 당기순이익에 300만 원 감소하는 영향을 준다.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계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론 문제로 낼 때 어떻게 내겠어요? 맨날 분기하라고 문제를 내겠습니까? 어떤 이런 거래 상황을 주고 밑에 보기에다가 이 거래는 영업이익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 거래는 당기순이익에 200만 원 영향을 준다. 3. 이 거래는 당기순이익에 300만 원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거기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회계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까지. 예. 거기까지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자, 할인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부도입니다. 부도. 예. 부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험에는 실무 시험이 거의 안 나와요. 여러분 실무에 나오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주로 나옵니다. 받으러움을 수취했다. 만기가 되었다. 배서양도했다. 또는 현금이 필요해서 할인을 했다. 이런 정도에서 나오고요. 예. 자, 부도. 받으러움이 만기가 되기 전에 거래처로부터 부도가 확정되었다. 이 말이 뭐냐면요. 3개월 후에 주겠다고 5억짜리 어음을 받았는데 한 달 있다가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우리 회사 어음 만기일 되기도 전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돼요? 이제 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에 받으러움, 자산 감소, 차변에 부도 어음과 수표. 요거 임시 계정입니다. 부도 어음과 수표. 부도가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이거를 손실로 바로 처리는 안 해요. 왜냐? 받을 때까지 노력을 해봐야 되죠. 네. 일단은 받으러움 이제 매출 채권은 이제 틀렸고 부도 어음과 수표라고 하는 계정으로 분류해가지고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지. 이건 이제 기타 채권이에요. 부도 어음과 수표는. 그래서 팔방으로 노력을 해봐야죠. 개인 재산도 추적을 해보고, 또 그 회사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무슨 방법, 기회 뭐 이런 것이 없는지. 뭐 요거는 뭐 여러분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요 위에 있는 거 앞으로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실무에서 많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이론에서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이 이제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여기까지 했으면 좀 이제 매출 채권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매출 채권이 길게 갑니다. 예. 길게 가요. 왜냐면 결산할 때 결산할 때 말이죠. 이 매출 채권,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설정을 해요.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을.
배영경 씨 어디 계시죠? 배영경 씨 매출 채권이 무엇과 무엇이 매출 채권이죠? 그렇죠. 예.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입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여기 있네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우리가 결산 시에 설정하는 작업을 해요. 아까 수업 앞 시간인가 그 중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 재무제표에는 일부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 추정치 첫 번째 나오네요. 대손 충당금이 일종의 추정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밑에 설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대손, 매출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의 이유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대손이 발생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건 받지 못할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 것은 대손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손 충당금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고기간 말에, 즉 결산일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등의 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손 예상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여기 예상액이라는 말이 나오죠. 대손 예상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이 추정치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 외상 매출금이 5억이고 받으러움이 3억이다. 이렇게 있으면 이 외상 매출금 5억 중에서 회수 불가능한 것이 얼마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자 이거예요. 그게 회수 가능성입니다. 또 받으러움 3억 중에서 어음이 만기 일에 전부 다 무사히 만기 추심이 될 건지, 위험한 어음은 없는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자 해가지고 예상을 해서 이건 불안하다, 이건 못 받을 것 같아 하는 것을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으로 설정을 합니다. 대손 충당금. 그래서 이제 이 대손 충당금은 우리가 그 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 여기서 대손 충당금은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이라고 이제 앞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산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매출 채권 배우고 있는데 매출 채권에는 차감 계정이 생겨요. 그 차감 계정의 이름이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인데 왜 차감 계정을 만들어 쓰느냐? 유용한 회계 정보 그리고 충실하게 표현해야 되는 그 회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 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해서 충실하게 회수 가능한 것만 표시하자. 근데 총액을 표시해야 돼요. 총액을 표시하면서 회수 불가능한 것을 대손 충당금이라고 따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그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이 대손 충당금이 의미하는 게 그거지. 그러면 회수 가능한 건 얼마구나. 이게 볼 줄 알면 되죠. 그래서 그걸 대손 충당금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인 이 공부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 회계 자료에는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과 거래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추정해서 회계에 반영하는 작업도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대손 충당금의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하는 방법은 잔액 비례법이라는 방법이 있고 잔액 비례법, 그 다음에 연령 분석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잔액 비례법이라는 것은 무조건 잔액에다가 몇 퍼센트? 시험에서 주로 잔액 비례법으로 시험에 냅니다. 외상매출금 잔액의 2%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기로 했다. 그러면 잔액에다가 그냥 곱하기 0.02 또는 2% 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주로 이걸로 시험이 나오고요.
그러나 이것도 알긴 알아야 됩니다. 연령 분석법이란 뭐냐? 연령이라는 게 나이를 말하는 건데 매출 채권의 나이는 뭘까요? 기간입니다. 기간. 네. 얼마나 오래된 채권이냐 이거예요. 외상 매출금 하면은 이제 외상 매출금 시작한 지 한 달 된 거, 3개월 된 거, 6개월 지난 거, 1년이 지난 거. 연령이 많을수록 회수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연령이 오래된 거는 회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높은 비율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다 예시를 해줘요. 요거는 몇 년 된 거 몇 프로, 이건 몇 년 된 거 몇 프로다 하고 금액을 다 나눠주니까 그대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오니까 잔액비례법을 가지고 우리는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실기 문제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대손 충당금의 설정은 그럼 언제 하느냐? 언제나 기말에 하게 됩니다. 네, 기말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기말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과 설정을 해놨더니 진짜 대손이 발생했네? 진짜로 그걸 못 받게 됐어요? 그러면 대손 처리하는 방법. 예, 그런데 대손을 처리했더니 1년 있다가 사장님이 살아나가지고 예, 돈을 들고 또 거래를 하자고 왔어요? 그러는 수도 있죠. 그 회사 장부 다 없애버려서 못 받을 줄 알고. 그런데 그 사장님이 다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회사하고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제기하면은 우리 회사에 물건을 갖다 써야 돼.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대손금을 우리 회사에 다시 내는 거예요. 3년 전에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거래해야죠. 그때 회계 처리하는 방법. 예, 이게 다 세 가지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월요일 날 대손을 설정하고 대손을 발생하고 대손 회수 여기서부터 하시면 됩니다.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